안녕하세요. 어디에서도 차마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사연 채널을 통해 속 시원히 풀어봅니다. 제가 집에서 막내이자 늦둥이입니다. 위로 형이 한 명 있는데요. 저희 형제가 띠동갑이에요. 형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태어난 것이죠. 제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가장 옛날 일이 6살 무렵 때거든요. 그때 이미 형은 고등학생 수험생이었으니 차이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 형은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 존재로 여겨졌었고요. 제가 한창 뛰어놀면서 성장기를 맞이했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형이 이미 군대를 갔었고 다 큰 성인이었습니다. 요컨대 제가 자라는 동안 형제 간의 정서적인 끈끈한 교류가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대견하고 든든한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지. 여보, 안 그래요? 그렇고 말고. 역시 집안에는 아들놈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 법이야. 벌써 대학 졸업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가슴이 다 뭉클해지고 벅차는구만. 형을 두고 부모님이 믿음직스럽다는 목소리를 낼 때마다 제 안에서 형의 존재감은 더욱 견고해졌었고, 친형이라기보다는 마치 삼촌이라든지 아니면 제2의 아버지 같은 느낌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듬직하고 멋지고 그러면서도 가깝다기보다는 조금 어렵고 거리가 멀게 느껴졌었죠. 나이 터울이 큰 것도 있었지만 형이 워낙 성격 자체가 무뚝뚝하면서 살갑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듯 싶습니다. 저는 암만 해도 형처럼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상으로나마 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으나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부모님은 꽤나 고지식한 분들이셨고 전형적인 옛날 그 시대 분들이셔서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셨으며 특히 장남을 무척이나 귀하고 든든하게 여기셨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갈 대들보 장남, 그리고 늦둥이로 태어난 차남까지 아들만 둘인 것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받아들이셨던 분들입니다. 친척분들에게 전해 듣기로는 옛날에 형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나머지 정말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우셨다고 해요. 땅에 내려놓으며 혹여 다칠세라 싸고 도시면서 아주 애지중지 장남을 키우셨던 분들이었죠. 저랑 나이 터울이 크니까 형은 꽤 오래도록 외동으로 자랐던 곳으로 있었으므로 더욱 거침없이 막무가내이며 한편으로는 아나무인처럼 보이는 성정이 형성되었던 것에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재학 중이었던 당시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형수는 형보다 1살 아래였고요. 둘이 그냥 지인 사이였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그렇게만 알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었던 전말은 형수에게 만나는 상대가 있었으나 그때 형하고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운 끝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는 만나던 사람을 배신했던 것이고 형은 임자 있는 사람에게 들이대서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남녀 관계란 아주 복잡한 것이니 그 정도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었다고 치더라고요. 부부가 된 두 사람의 행보가 여러모로 제 부모님의 심경을 불편하게 만들었으니 지나간 것의 사소한 점이라도 다시 보게 됐던 듯 싶네요. 두 사람이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만났으니 인성 부분에서 안 좋은 것이 서로 쿵짝이 잘 맞았던 건 아닐까 싶었던 것이죠. 각설하고 제가 알기로 형수님네 집안은 형편이 아주 보통입니다. 특별히 잘 살지도 그렇다고 아주 못 살지도 않았어요. 3남매 중에서 둘째이시고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딸이시고 미로 남자 형제만 있으셨던 거예요. 그 집안에서는 지난번에 큰아들 장가 보내느라 지원해줘서 집에 돈이 없다. 딸인 너는 알아서 시집가라. 이런 식으로 나왔고 형수는 그래서 새로 지은 이불만 달랑 가지고 시집으로 오셨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제법 탄탄한 회사에서 자리 잡고 인정을 받으신 뒤 오래도록 근속을 하셨고 어머니는 외가 쪽이 식구들 몇몇이 합심을 하여서 차린 식당이 꽤 잘된 덕분에 집안에 돈 걱정은 크게 없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부모님 두 분 다 금전적인 어려움은 겪지 않으셨다는 것이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존경스러울 따름이죠. 아주 부유하지는 않아도 쪼들린 적은 없었던 저희 집안이었는데요. 당연히 형수보다는 형 쪽이 결혼하면서 집안 사정이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부모님이 장만을 해주셨어요. 아담한 아파트였는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던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아무리 지금보다 더욱 결혼하면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는 생각에 팽배했던 시절이라고는 하나 어쨌든 형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잘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뭔가 그런 것 치고는 형수의 반응이 미적지근했던 것이 처음부터 쌓였습니다. 어머니가 신혼집에 대해서 가구 배치랑 주방 식기 이야기를 꺼내셨었는데 형수 표정이 안 좋았어요. 어머니, 벌써부터 그렇게 하나하나 사사건건 간섭을 하려고 드시면 저는 진짜 난감하네요. 아니, 내가 대체 뭘 어쨌다고 그러니? 너희들이 하도 행동이 굼뜨니까 내가 조언 좀 해주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 조언 왜 어머님이 멋대로 하시나요? 저희는 별로 그 조언이 필요하지도 않는데요. 어머님 집 아니고 저희 집이에요. 예, 너 지금 말하는 게 내가 별로 달갑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구나. 너희들 그 집 너희들이 했니? 너희들의 힘으로 마련했어? 우리가 해준 거잖니? 그런데 고작 이런 참견 몇 마디도 못해? 그거 몇 마디 좀 했다고 그렇게나 쌀쌀맞게 따져 물을 수가 있는 거니? 네가 워낙 사근사근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했었다만 그래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내가 지금 속으로 아주 많이 놀랐다. 어머님이 많이 놀라셨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납작 엎드려 하나요? 많이 놀라셨는데 그것 가지고 저더러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야말로 어머님이 신세대 분이신 줄 알았는데 제가 결혼하자마자 며느리 휘어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속으로 많이 놀랐답니다. 형수가 무척이나 어두운 낯빛으로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어머니는 당황하셔서 말문이 턱 막히신 채 형을 바라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눈빛으로 막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형은 마치 형수의 발언에 동의하며 그쪽 편이라는 듯이 멋쩍은 표정으로 눈길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시느라 그때 잠깐 자리에 없으셨는데 돌아오신 뒤에 분위기가 한껏 가라앉아 있는 걸 보고 당황하셨었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아버지가 조용히 물어보셨을 때 어머니가 엄청 상처받으신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지금 든 생각이 애들한테 괜히 집을 해줬다 싶네. 그러자 형수가 노골적으로 한숨을 푹 내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었고요. 형도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만 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별거 아니고 그저 감정 상하는 발언이 서로 있었나 보다 짐작만 하시면서 두 사람을 보내셨는데요. 어머니에게 형수와 있었던 대화 내용을 들으시고는 아버지가 많이 당혹스러워하셨어요. 내가 지금 헛것을 들었나 싶을 정도네. 이럴 수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집에서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받은 거야? 결혼한 지 1년이나 됐어? 10년이나 됐어? 고작 일주일밖에 안 됐으면서 벌써 그렇게 본색을 드러내면 앞으로는 당체 어찌해야 하나? 아무리 화장실 갈 때나 나올 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하지만 집을 해준다고 하니까 무척이나 좋아하면서 착하게 웃었을 때는 언제고 집 바꿔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바로 똥 씹은 표정을 하면서 아무런 참견도 하지 말라면서 톡 쏘아붙이니까 내가 인간적이 서름이 든다. 여보, 내가 이래서 첫인상이 별로라고 했었잖아. 아휴, 그래. 당신이 며느리감으로는 솔직히 마음에 안 찬다고 그러기는 했었지. 너무 인상이 예민해 보인다고. 차라리 몸매가 퉁퉁해도 서글서글하고 친근한 게 낫지. 그렇게 날이 서 있는 인상은 마음에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나도 당신이 하는 소리를 허투루 들은 것은 아니었어. 하지만 자식이 좋다고 하는데 부모로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으니 그냥 허락하자고 그랬던 것뿐이야. 가뜩이나 아들도 솔직히 말해서 성격이 사근사근한 편은 아니고 약간 뻗대는 편인데 그 짝으로 온 며느리까지 신경질적이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라. 벌써부터 이러면 앞으로 두 사람 때문에 우리는 골머리 아타가 죽게 생겼어. 이미 심상치가 않아. 이거 어쩔 거야? 속상해도 당장 지금 뭐 다른 수가 있나. 이 사람아 일단 지켜봐야지. 집을 장만해 준 것을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으니 답답하고 속만 터질 노릇이라고 말씀을 하시던 부모님이셨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그런 상황에 가타부타 말을 얹을 수 없었지만 저도 나름 생각을 하면서 느낀 바는 있었네요. 어머니가 첫인상에서 느끼셨던 대로 형수가 좀 예민하신 분이었어요. 보통 결혼할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오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형수는 처음에도 속이 좀 안 좋다는 이유를 대면서 밥을 거의 안 먹었더랬죠. 부모님은 속이 안 좋으면 당연히 못 먹을 수 있다고 보시면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셨었지만 비단 그때뿐만 아니라 다음번에도 형수는 음식을 복스럽게 먹기는커녕 연신 깨작거리면서 먹는 둥 하는 둥 했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것만큼 복스러워 보이는 것도 없다고 어른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형수가 성격이 아주 좋거나 예의가 참 바른 건 아니라고 여기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다가 형수네 집안에서는 지원 못 해준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몹시 떨떠름하셨던 것입니다. 형수가 마음에 쏙 들리 없었죠. 그럼에도 형이 좋다고 하니까. 형수하고 꼭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부모님이 장남의 간청을 들어주셨던 것뿐입니다. 정말로 마음에 드는 상대하고 결혼을 해야 행복하게 평생을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셨고요. 조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보시면서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잘하면서 아이도 낳고 가정을 화목하게 꾸리면 그것으로 최고라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결혼하자마자 아주 싸가지 없는 모습으로 부모님을 놀라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형이 그 옆에서 말리지는 못할 망정 동조라도 하는 듯이 굴었던 것 또한 충격적이었고요. 싫다는 사람 붙잡고서 얘기할 생각 나도 없으니까 괜히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미주알 고주알 떠드는 일 나는 앞으로 없을 거야. 어머니는 단단히 속이 상하셔서 그리 결심을 하셨었죠. 집에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야 형이랑 형수가 오는 일은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부모님은 원래도 살가운 편이 아니었던 형의 성격이 지금에 와서는 더욱 아쉽게 생각된다면서 그러셨었죠. 형도 워낙 그랬던 마당인데 한술 더 뜨는 형수까지 생겼으니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상해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고등학교 생활을 마쳤었죠. 대학은 무난한 곳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대견하다고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셨었고요. 혹시라도 대학을 잘 가려나 싶었는데 괜히 기대했네. 그냥 딱 예상되는 수준으로 갔구나. 형은 고작 이런 소리를 해주는 게 다였었네요. 참고로 형이 뭐 대단하게 공부를 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 수준도 제가 나온 곳과 객관적으로 별달리 차이가 안 나왔고요. 형이 으스대면서 저를 비웃고 한숨을 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건 절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형이 멀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무렵 형수가 임신했었죠. 이래나 저래나 손주가 생긴다고 하니까 좋기는 하네. 나도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이런 날이 언제나 올까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오네. 당신의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시던 어머니였으나 임신 소식에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 이왕이면 손자가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었고요. 손주의 성별이 어느 쪽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는 충분히 그냥 할 수 있는 발언 아닐까요? 그런데 형수는 그게 상당히 불편했나 보더라고요. 형수는 딸을 낳았고 저에게는 여자 조카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임신하고 출산하느라 수고가 아주 많았다고 하시면서 용돈 봉투를 통 크게 주셨었고요. 형수는 돈은 무척이나 달갑게 덜썩 받으셨으면서 부모님을 경계하였어요. 부모님이 귀여운 손주 아기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나요? 첫 손주였던 것을요. 그런데 형수는 산후조리가 굉장히 힘들고 고되어서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핑계로 부모님의 방문을 거절하였습니다. 본인의 친정 식구들은 아무 때나 언제든지 들렸으면서 말이죠. 그걸 아시고 어머니가 많이 섭섭해하셨어요. 아무리 시댁 친정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자기 친정 식구들은 언제든 그렇게 오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시부모는 절대로 못 오게 할 수가 있는지. 예민하다고 핑계를 대면 다인가? 그걸 또 가만히 두고 보는 우리 집 장남은 또 뭐라. 아유, 어디 가서 이런 고민이 있다고 부끄럽고 민망해서 말도 못하겠고 나만 속 터지네.
어머니는 같은 여자로서 출산 이후에 얼마나 힘들지 예상이 간다면서 이해는 할 수 있다고 하셨으나 그럼에도 섭섭하고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가오게 된 첫돌이었습니다. 그때가 다가오자 형하고 형수 둘 다 저희 부모님한테 갑자기 상의를 하면서 돌잔치에 대해 이모저모를 나누었는데요.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돌잔치 비용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발끈하셨었죠. 돌잔치 여느라 돈은 이쪽에서 돈대로 들고 와준 사람들이 낸 돈은 그쪽에서 홀라당 다 가져가고 이럴 게 뻔한데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흔쾌히 지갑을 열고 나서줄 수가 있겠어? 나도 당한 게 그동안 있으니 참 이렇듯 속부터 좁아지게 되네. 나이가 들어서 나야말로 많이 예민해진 것인지. 어머니의 심정을 아버지는 이해하노라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그냥 형과 형수하고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형수랑 따로 얘기를 나누셨었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을 형수가 여태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아시게 되었죠. 손자이기를 그렇게 바라셨는데 소녀라서 실망 많이 하셨죠? 이미 태어난 아이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라니? 어쨌든 다 똑같이 친손주인 것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봤자 아버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손자를 바라셨다는 거 저는 이미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셨고요. 맞잖아요. 아니라고는 말씀 못하시겠죠. 제가 얼마나 임신기간 내내 그래서 힘들었던지 몰라요. 그런 걸 따져본다면 어머님 아버님이 흔쾌히 돌잔치를 성대하게 먼저 열어주겠노라 지원을 아끼지 않겠노라 그렇게 나와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세상에나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고 머리야. 나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너하고는 더 이야기를 못하겠다. 부모님이 손녀보다 손자이기를 더 많이 바라셨다는 것을 두고 형수가 물고 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형수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티를 내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형이 중간에서 처신을 완전히 잘못했다는 게 드러났었죠. 형이 괜히 이상하게 입을 놀리지만 않았어도 형수가 그렇게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장남을 잘못 키웠다며 한숨을 내쉬셨고 아버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결국 돌잔치는 아주 어영부영 대충 열린 다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걸 두고도 형수는 저희 부모님에게 탓을 돌렸었죠. 부모님이 당신의 첫 손주, 첫 돌잔치에 제대로 신경만 써주셨어도 남들 보기에 너무 그럴싸하고 멋진 행사가 되었을 텐데 특색 하나 없는 자리가 되어서 두고두고 아쉽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형수가 본인의 친정에는 탓을 안 돌리면서 시댁인 저희 부모님한테만 날카롭게 굴고 바라기는 한도 끝도 없이 당연하게 바라는 태도가 솔직히 저에게는 전혀 좋아 보이지가 않았었네요. 저런 걸 보면 결혼하긴 무섭다.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을 속썩이게 하는 결혼은 하지 말아야지. 제가 오죽하면 형수와 딱 정반대의 여자라면 저의 결혼할 이상형일 거라고 그런 생각까지 했었을까요? 형수에게 정말 많이 놀랍고 실망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형수가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녀야 해서요. 아이 좀 봐주세요. 직장? 너 이제 직장은 아예 관두고 안 다닌다니 뭐니 그러지 않았었니? 그랬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아이도 키우고 미래를 대비하죠. 너희가 맞벌이를 해야 할 정도로 돈을 벌써 그렇게 모아야 한다는 거야? 정확히는 제가 직원으로 입사를 하는 게 아니라 5시간씩 짧게 일을 하는 보조로 들어가는 거라서요. 맞벌이로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많이 모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루에 5시간씩? 그렇게 보조로 일을 하는 것도 정규직이니? 월급은 그러면 얼마나 되는데? 5시간 일하는 만큼 벌겠죠. 어머님이 대충 알아서 계산할 걸로 생각하세요. 너 그거 혹시 아르바이트는 아니겠지? 왜요? 아르바이트면 뭐가 달라지나요? 제가 일을 나가는 건 똑같은데요. 아무튼 어머님이 아이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돈을 벌 수 있어요. 보아하니 아르바이트가 맞는 모양이구나.
그럼 처음부터 말을 그렇게 했어야지. 너는 왜 항상 두리뭉술하고 요상하게 말을 돌려서 하고 그러니? 그리고 네 친정은 뒀다 뭐하게? 네 친정 식구들이 아이를 보러 오는 걸 그렇게나 환영했던 게 바로 너 아니었니? 그런데 아이를 그쪽에다 안 맡기고 왜 여기를 찾아와? 제 친정선에서 해결이 됐으면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죠. 그럼 제가 설마 친정에 먼저 말을 안 꺼냈을까 봐서요? 이미 말 꺼내봤고요. 도저히 상황이 안 맞길래 어렵겠다 싶어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 싫었는데 저 출산하고 나서부터 몸이 자꾸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요. 자꾸 신경이 막 제멋대로 곤두서기도 하고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만 같고 속이 답답해서 그만 살고 싶을 때도 많아요. 우울증인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아이나 보고 기껏 일을 한다고 해도 소일거리나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죄다 주변 아이 엄마들 뿐이고. 그래서 제가 더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나가서 사회생활을 한다고 가정해보니까 기분이 나아지고 활력이 생겼어요. 괜히 돈 번다는 건 아니고 우울증 치료하고 더 잘 살아보려고 돈 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어머님. 만약에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돈을 팍팍 지원해 주셨으면 제가 나가서 돈 번다는 생각 안 하고 대신에 운동이나 다니고 쇼핑이나 하면서 기분 전환했겠죠. 그게 안 되는 걸 아니까 사회생활을 하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다시 생각해도 그때 정말 형수가 이기적이고 아주 못됐었다고 봅니다. 본인 좋은 대로만 굴면서 저희 부모님 탓을 하는 것도 빼먹지 않았으니까요. 제 형의 부인이자 제 조카의 엄마라는 거,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무 예의가 없고 생각하는 수준이 무척이나 짧은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었죠. 어머니는 도저히 진이 빠져서 형수를 더 길게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예 그냥 형수하고 설왕설래 자체를 하기 싫으셨던 것이죠. 게다가 당신의 손주를 아끼기도 하셨으니 그런 심정으로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의외로 아버지는 반대를 하셨었죠. 형수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못해서 좀 이상하니까 괜히 아이를 맡아줬다가 이런저런 일로 부딪히게 될 것을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머니가 아이를 보게 되셨는데 많이 후회하셨어요. 아이는 예뻤으나 아버지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집에 환기는 안 하세요? 아이 기관지가 안 좋아지면 이제 어머님 탓인 거 아시죠? 그리고 어머님, 아이한테 음료수 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왜 안 지키셨어요? 탄산음료도 아니고 이온음료라 할지라도 어쨌든 음료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이 얼굴에 이게 뭐예요? 턱이 상처 났잖아요. 혼자 놀다가 넘어졌다고 하시면 다인가요? 공주님인데 얼굴에 상처가 이게 뭐예요? 속상하고 짜증나서 미치겠네. 형수 때문에 어머니는 입맛까지 싹 다 잃으셨고요. 만성 두통을 앓게 되셨습니다. 오죽 힘드셨으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형수가 요새는 부잣집 단독주택이 아니더라도 집에 CCTV 달고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나 뭐라나 하면서 부모님 댁에 CCTV를 달자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현관밖에 보안상으로 설치하는 걸 생각하셨던 부모님은 형수의 발언에 말문이 턱 막히게 되셨죠. 나중에 혹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양쪽 다 최소한 억울한 일은 없게끔 필요한 경우에는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게 좋겠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소리니? 그게 꼭 내가 아이한테 잘못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 여차하면 CCTV를 돌려보겠다는 소리로 들리는구나. CCTV 안에서 어머님이 결백하신 게 보이면 억울할 일이 없으실 테니까 오히려 좋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기가 막혀 하셨고 더 이상 이런 정신 나간 무례는 참을 수가 없다면서 아버지가 그때 형수의 뺨을 한 대 치셨습니다. 아버님, 지금 제 뺨을 때리신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때리세요? 아버님 너무 야만적이십니다. 지랄하지 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애 데리고 얼른 나가버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2번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아버지는 그렇게 형수를 쫓아내셨고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시며 알아놓으신 어머니는 형수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더 맡아주기 힘들겠다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나 이제 안 맡아주련다 너희들 아이.
너희들이 부모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형수는 배신을 당했다는 듯이 부들부들 떨면서 난리였어요. 뺨을 맞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이를 봐주지 않는다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웃긴 건 형이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마음 좀 너그럽게 써주시고 저희 편의를 좀 봐주실 순 없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 순간 형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형이 멋져 보였었고 동경의 대상이었고 좀 더 자라고 나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존재이면서 집안의 든든한 기둥처럼 느껴졌었는데 그런 것들마저 죄다 착각이었던 듯 싶더라고요. 지금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뱉는 거냐? 너는 네 부모가 그렇게나 우습더냐? 네 처하고 자식만 소중하고 네 부모는 소중하지도 않다 이거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네 저자식만 품에 끼고서 그렇게 잘 살아봐라. 앞으로 우리는 너 같은 자식 없는 셈 치고 살겠다. 네? 아버지,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시는 건 아니죠. 자식을 잘못 키워도 너무 한참 잘못 키웠어.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그 죄로 여태 온갖 고생을 했으니 죄값은 치렀다고 본다. 여기까지만 하자. 아버지, 진짜 왜 이러세요? 화 푸세요. 두 분 다 마음 푸시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홧김에 생각이 좀 짧아져서 죄송합니다. 당황은 형이 이러지 마시라고 하였으나 부모님은 이미 지칠 대로 너무 지치신 뒤였죠. 형은 그 후로 계속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마음 돌리시라고 그랬고요. 원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형수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눈물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대화나 나누자고 하는 것부터 형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비극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서 지인분을 만나러 가셨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셨어요. 트럭에 치이셨는데 병원으로 이송되실 때부터 상태가 많이 좋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우시다가 실신을 하셨어요. 형이 결혼한 이후로 어머니의 미간에는 나날이 주름이 깊어졌었는데요. 당신의 손주를 맡아 돌봐주셨던 이후로는 더욱 급격히 안색이 나빠지셨던 바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셔서 계속 두통을 앓으셨고 갑자기 식은땀이 나실 때도 있었고요. 기력이 영 없으셨는데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가 큰 사고까지 당하셨으니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못 버티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목숨은 일단 건지셨으나 하반신에 아예 마비가 왔으며 말씀도 무척이나 어눌하게 뱉으셔서 쉽사리 알아듣기란 무리일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간병인이 무조건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동안 읍소를 해왔던 두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형과 형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되시자마자 태도가 싹 돌변했어요. 그동안 용서해달라고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나 빌더니만 입을 싹 씻었고요. 그야말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폐륜적인 행태에 굳이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한테 따로 알려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었겠나요?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조차 없는 두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당연히 아실 수밖에 없었죠. 크게 충격을 받으시고 상심에 빠지신 아버지는 결국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셨고 약해진 육신을 정신이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다고 하셨고 극심하게 절망하신 나머지 한동안 실어증까지 앓으셨습니다. 말씀도 못하고서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얼마나 피눈물이 흘렸던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까지 제대로 생활을 못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어머니 곁에 있어 드려야 돼. 후회할 짓은 절대로 하지 말자. 저는 제가 마음을 아주 굳게 먹어야 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온 정신을 다해 어머님을 신경 써드렸고요. 제가 성심을 다하자 어머니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었으나 영영 그 이전의 기세는 되찾으실 수 없게 될 것이 실감이 나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때 형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소리를 했었죠. 그래,
네가 잘 해드려야지. 부탁한다. 이제 와서 갑자기 격렬하듯이 그런 소리를 하는 형 때문에 저는 화가 나서 머리 꼭지가 돌 것만 같았죠. 형은 상관하지 마. 형은 없는 게 어머니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뭐야? 이게 아주 건방지다? 어디 감히 하늘 같은 형님한테 기어오르냐? 너 어릴 적에는 어리숙하고 맹하더니 나이 먹고서 변했구나.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러는 형은 왜 나이를 한참 먹어도 생각하고 사는 꼬라지가 그 모양 그 꼴이야. 야, 너 말 다 했냐?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형이 발끈했으나 저는 물러서지 않았고요. 받아치면서 맞섰습니다. 태어나서 형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싸운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너 혼자 어머니 잘 모시고 살아봐라. 나중에 도와달라면서 손 내밀어도 그때 가서는 소용없으니까 명심하고. 알았냐? 아무리 그래도 형 같은 불효자의 손을 빌릴 생각은 없으니까 안심해. 저는 그렇게 형을 단호히 쳐냈었죠. 그러한 사실을 어머니한테 따로 알리지는 않았는데요. 어머니는 이미 눈치를 채신 모양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하신지 깊은 한숨을 푹푹 내쉬셨고 저는 그런 모습을 모른 척하면서도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형이 또 연락 와서는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니의 상태를 굉장히 궁금해했고요. 개과천선을 했을 리는 없으니 암만 해도 수상해서 저희가 먼지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돈 문제였더라고요. 집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물려받을 재산이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 의도를 알고 나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무조건 그냥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은 어머니한테 직접 대답을 듣겠다고 나섰으나 원하는 수확을 얻을 순 없었죠. 집에 돈 없다. 재산이 이만큼 없다는 걸 미리 밝히면 너희들이 더욱 우리를 홀대할까 봐서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작당을 알고 일부러 재산이 없다는 걸 감추고 살았던 거야. 어머니의 대답을 듣자마자 형은 무척이나 크게 실망을 하면서 그렇다면 볼 일이 전혀 없다는 듯 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창부수였어요. 애초에 형이 이런 인간이었으니까 인격이 바닥인 형수랑 만나서 결혼한 것이었겠죠. 재산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너 하나 물려줄 정도는 된다. 네 아버지가 눈 감기 전에 사실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었어. 재산은 너한테만 주라고. 어머니, 저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어머니가 오래오래 살아주시면 돼요. 아이고, 내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게는 안 되지. 나는 곧 때가 되면 어디 요양원이라도 들어가고 싶구나. 어머니가 아직 한창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내 상태가 한창이 아니니까 그렇지. 내 스스로가 잘 안다. 힘없이 웃어 보이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일과 어머니, 딱 이렇게 두 개만 알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뒤늦게나마 딸 같은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고요. 어머니는 눈물 섞인 미소를 지으시며 늦둥이라도 저를 낳기를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 때문에 제가 결혼을 못하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면목이 없다는 소리 또한 자주 하셨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아직도 짝을 못 만났니? 이러다가 영영 혼자 늙을까 봐 걱정이구나.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외롭지도 않은걸요. 그렇게 생각하면 못 써.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내가 죽고 나면 그때는 네가 어쩌려고 그러니. 네가 너의 짝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내가 안심도 할 수 있는 거야. 어머니는 저의 결혼 문제를 무척이나 신경 쓰셨고 제가 얼른 하루빨리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제가 당신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라면서 죄책감을 느끼시는 듯하였죠. 어머니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저 또한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기에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결혼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결혼이 겁이 나기도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형이 원래 몹쓸 존재였다고는 하나 형수라는 인물이 집안에 들어와서 아주 나쁜 영향만 끼쳐댄 걸 보면
정말 여자를 잘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어머니를 우선으로 위하여 잘 모실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과한 욕심이라면 굳이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고요. 어머니는 제가 당신 때문에 결혼 상대를 잘 못 만나는 건 원치 않는다고 단호하게 구시면서도 형수 같은 여자한테 잘못 걸릴까봐 걱정이 되고 만약 그렇게 되면 저 자신이 너무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솔직히 공감이 가시는지 고개를 조금 끄덕이셨죠. 어머니가 저한테 알려주지 않으신 형수와의 수많은 비하까지 있다는 것을 제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수한테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이 대이신 분이었거든요.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가 보게 되는 폐해가 어떤지 정말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선뜻 결혼을 체근하지 못하셨고 제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던 어느 날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들렀던 집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아내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는 품목들이 거의 일정했고 자주 가기 때문에 가격도 깨고 있었고 계산대 옆에 붙어있는 할인 바코드를 계산원이 찍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아내는 새로 일을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버벅거려서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내가 저를 알아보고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왔고 대화도 청해주었죠. 상냥한 말씨와 밝은 표정이 장점인 사람이었어요. 싹싹했고요. 남자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힘든 부분이 많았겠어요. 정말 효자네요. 갑자기 멀리 시골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그동안 못해드린 것들만 떠오르네요.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 한번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가 항상 부족한 자식이라서 부모님께 죄송스러워요. 무엇보다 어머니를 우선으로 챙기고 사는 저의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기는커녕 좋게 봐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효심이 깊어 보였고요. 어머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계란 요리는 정말 잘하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채워드릴 수 없는 영역을 아내가 대신 어머니한테 채워드리는 것 같았고 연애 기간은 짧았지만 그동안 충분히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금세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피찬 아이가 있었으므로 아내와 결혼의 뜻이 잘 통했어요. 어머니 또한 싹싹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것이 꿈만 같다고 하시면서 결혼을 반겨주셨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사실 다른 거 전부 제쳐두고 네가 드디어 결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게 눈물나게 좋구나. 이제 삶의 보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덕분에 기운이 난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을 보며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제가 세상에 둘도 없는 행운아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죠. 결혼식은 아주 약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미 연락을 끊은 형과 형수에게 굳이 제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요. 아내도 그러자고 해줬어요. 소박한 결혼식도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사는 것도 아내는 모두 흔쾌히 동의해 주어서 제 마음이 벅찼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해 지난 모든 날들이 존재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아내는 계산원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했었어요. 1년 넘게 했으면 오래 한 거니까 그만둘 때도 됐다고 하더군요. 사유는 별로 납득이 가지 않았으나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에 충실하면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죠. 그래서 아내가 생활비를 편히 쓰도록 아예 카드를 지어주었고요. 아내에게 어머니를 맡기고서 저는 열심히 일을 다녔습니다. 결혼 전과는 다른 보람, 그리고 책임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며 아내에게 더욱 나은 남편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고마웠으니까요. 아내 덕분에 저는 갑자기 야근이 닥쳐도 걱정이 없었고 출근길을 마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전부 다 아내가 내조를 잘해주며 어머니를 모셔준 덕이었죠. 그렇게 아내를 향한 고마운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할머니를 딱 마주쳤어요. 가끔 뵈면 인사를 하는 이웃일 뿐이었고요. 저는 꾸벅 인사를 드리고선 가만히 있었는데 할머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 혹시 할머님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인데 그 집이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아주 잡고 살던데 여간 살벌한 게 아니더만. 네? 제 와이프가요?
아유, 아닙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말어. 나는 내가 느낀 걸 그대로 알려준 것뿐이야. 근데 지금 불효하는 것만은 알아둬야 해.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치매가 오셨나 싶었다가 불효라는 단어 앞에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만약에 할머니의 말씀이 맞다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눈뜬 장님처럼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내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지내는 게 힘들지 않냐고 슬쩍 말을 꺼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태평하게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향해 혹시 지내시는 것에 불편함이 있는지 여쭈었더니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그런 게 어디 있겠냐고 하셨어요. 각자 두 사람에게서 별다른 징후를 못 느낀 저였으나 이상하게 그 순간 어머니가 많이 기력이 쇠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갑자기 CCTV를 떠올렸던 건 과거에 형수가 집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소리를 했었던 게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명쾌한 게 없겠구나 싶어서 저는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한 채 몰래 CCTV를 구입해서 설치해놨어요. 확인해보면 찜찜함이 가실 테고 그러는 편이 아내를 궁극적으로 위하는 길이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며 CCTV와 연동을 해둔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화면에 어머니와 아내가 등장하였고 저는 몇 초 뒤에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등 팔뚝을 사정없이 꼬집는 걸 보면서 눈을 의심했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아내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악랄한 얼굴로 어머니를 꼬집더니 머리채를 잡고서 빙빙 돌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모든 것을 체념하는 듯이 슬픈 표정으로 눈을 감고서 그저 아내에게 머리채를 잡혀 휘둘리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것까지 보고는 저는 무작정 회사를 빠져나왔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악마 같은 여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대체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상처를 제가 달래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악마가 날뛰는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들이밀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멍청해서 어머니한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선사하고 말았다는 것에 미칠 듯한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놈인 것 같았고 제 손으로 해결하려 들었다가 모든 걸 또 망쳐버릴까봐 본능적으로 그게 겁이 나서 경찰서를 찾은 것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제 곁으로 경찰관들이 몰려들었고 저는 조금 진정이 된 기분이 들었을 때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경찰관들이 분노로 탄식하더니 현실적인 방안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경찰차를 타고서 귀가를 하였습니다. 대낮에 경찰차가 오더니 그 안에서 제가 내리니까 주민들이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경찰 두 분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마침 외출을 하려는지 한껏 꾸미고서 신발을 신다가 저를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리고 웬 경찰이야? 당신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안 좋은 일에 휘말린 거야? 그래, 휘말렸지. 너라는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제대로 욕봤다.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가 가식을 떨었으나 인매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선 경찰이 어서 어머니의 상태부터 확인해 보시라고 권유를 하였거든요. 어떤 용무인지 아내가 이때 이미 대충 눈치를 챘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어머니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머니는 힘없이 이부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놀라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랑 같이 병원부터 가요. 제가 지금 모시고 갈게요. 네가 회사에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지금 집에 왔니? 응? 어머니는 그런 순간에도 제가 염려된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저는 울면서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멍청하고 미련해서 어머니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네가 왜 죄송하니? 너는 잘못이 없어. 괜찮아. 울지 마라. 우리 아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니가 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무리 자식이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한들 부모의 바다 같은 깊은 마음에 비할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아내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내색 않고 참으셨던 거예요. 그걸 알기에 아내는 더욱 비열하게 굴어왔던 것이었고요. CCTV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안 아내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안 아내가 입을 꽉 다물고서는 고개를 떨구었죠. 저는 전이를 상실한 것 같은 아내를 보며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녀와서 얘기하자고 했었고요. 어머니의 몸에는 멍자국이 군데군데 나 있었고 병원에서 그걸 확인해서 다 진단서로 끊었어요. 이혼은 당연하고 아내가 처벌받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로부터 저는 정말 놀라운 전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대관절 왜 그렇게 어머니를 미워하며 몰래 괴롭혔냐고 따졌더니 어머니는 당해도 싼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 했더니 바로 형수였어요. 상상도 못했었는데 형수가 아내와 아는 사이였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사실혼 관계를 5년간 유지했던 과거도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결혼 생활을 보냈던 것인데 그 후로 아내는 돈을 벌어다 줄 호구 같은 남자를 찾았고 지인이었던 형수가 저라는 존재를 알려주었던 겁니다. 노모를 잘 모시겠다는 티만 내면 무조건 넘어와서 결혼한다고 할걸? 그래서 아내는 저를 깨어내려고 일부러 제가 가는 슈퍼마켓에 취직을 했던 것이었죠. 형수에게서 거짓된 어머니의 험담을 잔뜩 들어놓은 뒤였고요. 악마들끼리 서로 통해서 친분이 있었다는 것에 소름이 돋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징그러워서 저는 아내와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한 뒤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멀리 이사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큰 도움을 주셨던 옆집 할머니께 사례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었네요. 경찰차까지 왔던 마당에 아내는 미친 여자로 그 일대에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합니다. 그것에 아이디어를 얻은 저는 형이 다니는 직장에다가 천하의 폐륜아라는 소문을 냈어요. 사람을 써서 그 직장의 외부 휴게 구역에서 형의 이야기를 떠들게 시켰더니 소문이 퍼지는 건 금방이더군요. 평판이 원체 좋지 못했던 형은 그 소문까지 겹쳐서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고 공공연히 따돌려섰습니다. 결국에는 그만두더군요. 몇 개월씩이나 대기를 했다가 힘들게 조카가 들어갔다는 어린이집, 거기에도 소문을 냈고요. 아이 엄마들이 난리를 쳐서 형수는 버티지 못했고 결국 조카가 어린이집을 나오도록 해야 했어요. 사실 가장 큰 복수는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었던 집안의 재산을 제가 다 받아버린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형이 나중에 본인의 몫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아예 미리 다 정리를 해버리자며 어머니가 제안을 하셨고 이번에는 제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 싹 돌려버렸네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일상을 살다 보니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오히려 전보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았건만 정말 좋은 인연이 저에게 찾아와 주기도 하였고요. 마음씨가 따뜻하고 눈빛이 성은한 저의 평생 짝꿍입니다. 이 사람 덕분에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건지 형이 최근에 연락을 해왔어요. 물보다 피가 진하지 않냐면서 그런 말로 저를 흔들더군요. 본인이 어머니에게 따로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리만 한번 마련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생각은 비록 없더라도 어머니한테 이야기 정도는 꺼내봐야 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두고서 제가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량진 고시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공무원 준비하면서 팔자 좋게 연애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사실 전 제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남편이 참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건 공무원에 있어서 아주 큰 꿈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그냥 공무원이란 직업 자체가 안정성이 있고 평생 일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좀 되기 어렵습니까? 하나를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성격상 혼자선 제대로 공부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저와는 다르게 성실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줄 아는 남편을 만나고 나니 저 역시 그런 남편의 성향에 동화가 된 건지 힘들긴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저는 경찰 공무원이 되었고 남편은 시청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같이 합격을 한지라 의미도 깊었죠.
제가 다른 공무원이 아닌 경찰 공무원이 된 것도 남편의 덕이 컸습니다. 자기는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혹시 지금 준비하는 방향이 확정적인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경찰 공무원 쪽으로 노선을 틀어봐.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남편은 제게 경찰 공무원 일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전 그 말에 1년 정도 준비하던 다른 공무원 시험을 버리고 2년간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만에 합격을 했으니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둘 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각자의 일자리에 발령이 난 뒤 저는 조금 더 진지하게 남편과의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야 아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막상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 공무원이 되고 나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남편도 저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통에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나 당신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갈래.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실 분들인데 미리 눈 도장 찍어두면 좋잖아. 언제 가면 좋을까? 남편이 늦지 않게 미리 집에 이야기를 해준 덕에 전 바로 그 다음 주에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아늑했고 시어머니는 어쩐지 기운도 없어 보이고 소심한 인상이긴 하셨지만 그래도 다정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시댁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제가 온다는 이야기에 남편한테 예비 며느리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라고 물으며 한상 가득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차려주셨기에 더 그랬습니다. 하도 시월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내 집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시어머니가 별로이면 어쩌나 하는 고민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어머니는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유일한 오점이 있었죠.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니.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여간 요즘 사회는 뭐가 잘못됐다니까? 여자랑 남자랑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다니. 나 때는 그런 거 꿈도 못 꿨는데 말이야. 시아버진 가부장적인 사상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비 며느리로서 인사를 드리러 온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혀를 차면서 남자가 어떻다느니 여자가 어떻다느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둘째치고 설마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마인드를 뽐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서 전 차마 시아버지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아, 진짜 아버지 또 그러시네. 제가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비 며느리가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아버지 때랑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고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요. 그나마 남편이 강하게 이야기해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지. 솔직히 그때 시아버지 행태는 눈 뜨고 곱게 봐줄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진짜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시어머님만 부려먹는데 남편이 시아버지를 말리고 시어머니를 돕는 것도 한두 번이지. 시아버진 남편이 뭐라고 하든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원래 그 나이 때 노인분들이 가부장적인 건 잘 알거든요. 솔직히 저희 아버지도 가정적이고 다정하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아버지만큼 심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대가 달라진 게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 저런 마음으로 여자 남자를 나누다니. 어머니는 원래부터 저렇게 아버님 말에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 솔직히 오늘 좀 깜짝 놀랐어.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아버님이 너무 어머님한테 심한 거 아닌가 싶네. 오늘 봐서 알겠지만 아버지가 원래 저렇게 고집이 세. 그나마 내가 어른이 된 뒤로부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나쁘게 굴 때마다 뭐라고 해가지고 좀 나아진 거야. 나 어렸을 때는 더 심했거든. 아버지가 저렇게 이야기해도 어머닌 한 번도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어. 정확히는 뭐라고 하고 싶어도 못하신 거겠지만. 남편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망설인 적이 있다면 바로 시아버지를 처음 본 그날일 겁니다. 아무리 신혼집을 차려서 남편과 단둘이 산다고 하더라도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지 않습니까? 예비 며느리 올 때도 저렇게 제가 있든 안 있든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선 사실상 어머님을 대하듯이 저를 대할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시댁을 갈 일도 시댁 식구들을 볼 일도 거의 없더군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는 타입도 아니었고 시아버지는 애초에 저한테 관심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덕분에 전 명절날이나 시부모님 생신이 아니면 굳이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되었죠. 사실 전 남편이 저희 가족한테 너무 헌신하는 것도 그리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전 그냥 딱 서로만을 생각하길 바랬거든요. 각자 부모님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고 그렇게 자유로운 결혼 생활을 원했던 제게 남편과의 결혼은 정말 딱 맞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넘게 부부로서 살면서 저희는 아이도 많고 그럭저럭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잘 지내고 있으신 거죠? 시어머니는 괜히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면 며느리가 부담된다고 할 말 있으면 전부 남편에게 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10년 하면서도 시어머니와 따로 연락을 한 적은 손에 꼽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실 줄 몰랐죠. 시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좋아했기에 전 반가운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건 시어머니 목소리가 영 좋지 않았죠. 어디 아프신 건가 싶어서 걱정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 혹시 시간 되니? 나랑 오늘 식사 한 끼 같이 하지 않을래? 아, 식사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따로 전화를 건 것도 엄청 신기한 일이었지만 전화를 해서는 밥을 먹자고 제의한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얼떨떨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뭔가 중요하게 할 이야기라도 있으신가 보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바로 준비를 한 채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근처 식당에서 자리를 잡아두고 있겠다고 했죠. 평소 시어머니가 자주 가신다고 했던 국밥집입니다. 국밥집에 들어가니 한눈에 시어머니가 보였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전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왔니?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갑자기 불러서 미안하구나. 많이 놀랐지? 어머님, 얼굴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멍투성이었던 겁니다. 진짜 거짓말 좀 못해서 멀쩡한 구석이 더 적을 정도였어요. 화장으로 가리려고 애를 쓰셨지만 얼마나 심한지 잘 가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머리카락도 누구한테 머리채를 잡힌 마냥 뒤죽박죽에 뽑혀 있고 안색도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초췌하게 이럴 데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보면서 화려한 모습을 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깔끔하고 수수한 모습이셨는데 이렇게까지 망가진 몰골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대체 이게 무슨 이런... 얼굴은 왜 이렇게 멍이 드셨어요? 혹시 누구한테 맞기라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는 일이 낯설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했지만
설마 이런 얼굴로 저를 맞이하실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호들갑을 떨자 시어머니는 일단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제 앞에는 시어머니가 미리 제 취향에 맞게 시켜둔 국밥이 한 그릇 나와 있었습니다. 식사를 안 해서 배가 고픈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고픈 배도 쑥 들어갔어요. 전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라도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서야 시어머니는 머뭇거리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원래 남편이 그런 사람까진 아닌데 시어머니를 때린 것은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몰랐는데 시어머니를 때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젊었을 적에는 시아버지가 심심하면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어른이 되고 한동안은 그런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갔는데 요 근래 시아버지가 심기 불편한 일이라도 있었는지 화가 다시 도져서는 조금이라도 자기 성질을 건드린다 싶으면 시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한 겁니다.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냥 참고만 있으신 거예요? 아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게 말이지, 내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하더구나. 맹세코 다른 남자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이 동네에 지인들이 많아서 아줌마 아저씨 가리지 않고 같이 어울리면서 가끔 화투도 치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바람 피는 게 아니냐면서 의심을 하더라고.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들어먹어야 말이지. 그래도 때리고 나면 한동안은 얌전해져서 그럭저럭 버틸만 하단다. 원래 심성은 착한 사람이거든. 이미 포기한 듯이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겁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대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저렇게까지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었죠. 너희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로 부담을 줘서 너무 미안하구나. 하지만 말할 사람이 아가 너밖에 없었어. 그냥 다 털어놓고 싶더구나. 여자는 여자가 마음을 잘 알아준다고 아들 녀석한테 말하면 정말로 너희 시아버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도움을 원하면서도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여쭤보니까 이미 남편이 학창시절에 비슷한 사건으로 시아버지를 가만히 안 놔뒀던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무척 고마워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내고 아예 연을 끊을 듯이 구는 것이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아들한테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은 참고 넘어가고 싶지도 않아. 마침 네가 경찰 공무원이니까 뭐라도 잘할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란다. 이런 상황에 내가 내 남편을 고소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아니, 승소도 승소지만 더 이상 남편이 내게 손찌검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제서라도 시아버지의 지긋지긋한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졸지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경찰과 피해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이 있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만큼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조력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와도 상담을 해서 시어머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를 알아두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전 시어머니를 찾아갔죠. 어머님, 지금 상황에서 어머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식으로 아버님을 고소하고 이혼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머닌 조금 더 온화한 방법을 찾고 싶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버님이 행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엄청 큰 문제거든요.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서 여자들이라고 해도 참고 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어머님. 어머님도 진정으로 아버님을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단호하게 나서는 게 정답이에요. 정말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 냉정하게 말해서 아버님이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실 분이었으면 애초에 상황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예요. 어머님도 얼른 아버님 벗어나서 어머니 인생을 사셔야죠.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고소 준비하세요. 제가 마침 아는 변호사분이 있는데 어머님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분이랑 이야기하시면서 자료 준비하고 하면 승소하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전 시어머니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아버지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면서 본때를 보여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겪은 일인 것처럼 하나하나 세심하게 찾아보았고 시어머니에게 훈수 아닌 훈수도 더 가면서 조언을 했어요. 그런 제 말에 설득을 당하셨는지 시어머니는 결국 시아버지를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고는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일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고소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한참을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고소를 하는 건 좀 그래서 네가 기껏 열심히 알아봐줬는데 미안하구나. 마음이 약한 시어머니는 집에 가서 혼자 많이 생각을 해보신 모양입니다. 그러다 결국 미우나 고우나 오랜 시간 부부로서 살아온 남편인 시아버지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으셨던 거겠죠. 사실 낮에 시어머니랑 헤어지고 집에 오면서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유약하고 성정도 여린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이해는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시어머니가 참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제대로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걸었다면 시아버진 절대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애초에 시아버지를 참 싫어했기 때문에 불쌍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당하는 것도 꼴보기 싫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니 이런 방식으로라도 시아버지를 응징할 수 있을까 기대했더니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당사자가 고소를 하고 싶지 않다는데 말이죠. 혹시 모르니 전화로 한 번 더 설득을 해볼까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냥 포기했습니다. 어찌됐든 시아버지도 가족이고 제가 괜히 오바해서 분란을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저기 근데 지태한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거라.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인 거야. 알았지? 네, 알겠어요, 어머님. 남편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니 전 결국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신경이 쓰이더군요. 무엇보다도 시아버지에게 맞은 모습을 본 만큼 일을 하다가도 시어머니는 잘 지낼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퇴근해서 최대한 빨리 집에 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죠. 근데 그동안 바빠서 한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시어머니가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이상하게 꼭 시어머니를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랑 시댁은 그리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20분 정도면 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나 잠깐 뵙고 갈까? 내일도 출근이었고 너무 피곤해서 1시라도 빨리 잠을 자야 했지만 결국 저는 택시를 잡았고 시어머니네 집 근처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시어머니네 집을 가니까 안에는 아무도 없는지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거의 밤 10시가 되어가는 시간에 두 분 중 한 분만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두 분도 없으니 어쩐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떤 골목 근처에서 악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자의 비명소리였어요. 전 본능적으로 그 골목을 향해서 뛰었어요. 어쩐지 제 귀에 들려왔던 그 비명소리가 시어머니의 것 같았거든요.
골목으로 향하니 정말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팔을 들고 있었죠. 아버님, 어머님 때려선 안 돼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가 아무리 팔을 잡고 말려도 오히려 저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바람을 폈다면서 이런 여자는 때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아예 시어머니를 발로 차려고 들더군요. 아무리 나이든 노인이라고 해도 제 힘으로 시아버지를 막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몸을 던져서 시어머니가 맞을 것을 제가 대신 맞는 한편 경찰에도 신고를 했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경찰서가 근처였는지 빠르게 경찰들이 와서는 시아버지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전 일단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운 뒤 다른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경찰서로 향했죠.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때린 것 때문에 치아가 2개나 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래도 아버님을 고소하지 않을 생각이신가요? 이대로 있으시면 어머님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님 인생 사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정식으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한이라도 맺힌 듯 펑펑 울음을 터뜨렸고 오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를 고소하는 데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덕에 남편 역시 시아버지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죠. 여기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더라고요. 의처증으로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간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몸이 안 좋은 시어머니는 집에 모셔두고 저와 남편만 유치장으로 시아버지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싹싹 빌더군요.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마. 그러니 한 번만 받아오. 응? 너네 이렇게 매정한 사람들 아니잖아. 나 여기서 너무 외롭고 힘들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모르는 새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단 사실만으로도 시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턴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쌍한 얼굴로 무릎 꿇고 비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외려 어떻게든 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며 으름장을 놨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시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처벌하긴 마음이 좋지 않으셨나 봅니다.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가 신경 쓸 거 없다고 시아버지는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는 거라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사건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어머님, 아버님이랑 합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조건으로요. 이혼 도장 찍기,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기, 그리고 재산 절반을 시어머니한테 넘겨주기. 원하는 만큼 법적 처벌을 받지 못할 거라면 최대한 시어머니에게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에 동의했고 시어머니도 이런 조건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전 그 길로 남편과 함께 다시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종이에 써둔 합의서를 보여주면서 여기 사인을 하라고 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뻔뻔스럽게 말이죠. 내가 차라리 콩밥을 먹고 말지. 저런 말도 안 되는 합의서에 서명을 할 것 같아? 야, 이거 며느리 네가 꾸민 짓이지? 어디서 이런 되바라지지도 못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기집애가 아주 요란하게 말이야. 너도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야. 어제 그렇게 빌었던 것은 어디 갔는지 시아버진 저와 남편이 동정심을 호소하는 행동만으로 넘어가지 않자
이제 제대로 본색을 드러내기로 결심을 했는지 표독스러운 눈으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전부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놨다고. 여기서 소송으로 넘어가시면 아버님이 불리해요. 가정폭력 증거는 차고 넘치고 솔직히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님 고소해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 콩밥 먹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냥 차라리 이 합의서에 깔끔하게 서명을 하셔야 별일 없을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그 정도는 알아들으시겠죠? 남편도 거기 덧붙여서 해달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평생 아버지 같은 거 없는 거로 생각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강경하게 나갈 거라고 하니 시아버지도 거기에는 어쩔 도리가 없는지 결국 똥 씹은 표정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정신병원에 들어간 지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예상보다 치료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넘겨준 재산으로 취미 활동을 하시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고 몸이 고되지 않아서인지 이전과는 달리 얼굴에 혈색도 돌고 피부도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많은 친구분들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저에게 아이처럼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순수하신 분이 그런 어두운 곳에 움츠리고 사셨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어쩔 땐 참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미리 시어머니의 어려움을 알아들었다면 어땠을지. 가끔씩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때 제가 안 나타났다면 본인은 죽었을지도 모른다면서 너무 고맙다고요. 이젠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부르시고 저에게도 시어머니는 친어머니나 다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평생 시아버지가 정신병원에서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생활 쭉 유지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덕분에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던 어머니는 졸지에 저와 오빠 두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써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엔 남편이 벌어오는 생활비를 받고 아내는 보통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흔한 전업주부 중 한 명이셨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고만 아니었다면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고생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3살, 오빠가 5살이던 시절부터 어머닌 거의 30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아줌마 나이대의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서 어머닌 닥치는 대로 시간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모든 일들을 받아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고등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겠죠. 다행스럽게도 어머니 덕분에 저와 오빠는 성인이 되고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일자리를 얻어서 살아나갔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일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낼게요. 저와 오빠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저희 때문에 힘들게 일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도록 했어요. 비록 저희가 엄청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셋이 입고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기에 어머니가 이제 와서라도 일을 그만두고 조금 더 편하게 집에서 지내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저와 오빠는 결혼할 때까지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만 일을 하는 것이 영 안쓰럽게 보였는지 너네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나 멀쩡하다. 충분히 일할 수 있어. 라며 식당 일이라도 종종 나갔습니다. 저와 오빠가 알면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할 테니 어머님 몰래 일을 하시기도 했죠. 그 사실을 알 때마다 저희 모두 어머니에게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발 집에서 쉬어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저희 둘이 고생하는데 혼자서만 집에 계시기 싫으셨나 봅니다.
언제나 저희가 이야기하면 알았다고 하면서도 조금 바빠서 신경을 못 쓸 때면 어느샌가 슬쩍 일을 하고 계시곤 했죠. 만약에 어머니의 몸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걸 알았다면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어머니를 감시했을 텐데, 오빠는 결혼을 하여 분가한 상황이었고 전 결혼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속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두통이 심하다면서 하루 종일 인상을 찌푸리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큰 병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요? 걱정되는데 같이 병원 좀 한번 가봐요. 안 그래도 어머니 건강검진 받을 때도 되었는데.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괜히 별것도 아닌 일에 아깝게 돈 쓰지 말아라. 원래 예전부터 가끔씩 채기가 있는지 가슴이 답답했고 두통도 아주 없진 않았어. 며칠 지나면 금방 나을 거야. 병원을 가자는 제 말에 어머닌 괜찮다면서 부득부득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머니조차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픈 것이 심해지는지 매일같이 앓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병원을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도 그런 모습까지 본 상황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지 않을 순 없었습니다. 황급히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간 날 전 담당이로부터 어머니가 암에 걸렸단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 물론이고 당사자인 어머니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암에 걸렸대. 수술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불행 중 다행으로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는 말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암으로 인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제가 패닉 상태에 빠지기는 충분했습니다. 어머닌, 수술하면 낫는 거잖아. 괜찮아. 라며 일부러 웃어 보였지만 제가 걱정할까봐 그런다는 걸 알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게다가 당시 저는 결혼이 2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이었죠. 그전엔 제가 분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건강하시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불안이 있진 않았지만 암에 걸린 어머니를 두고서 저만 나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이런 말해서 너무 미안해. 근데 당신만 괜찮으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 수 없을까? 우리 엄마 암 수술 받고 나면 치료도 해야 하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오빠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지 오래됐고 그나마 남은 자식은 나 하나뿐인데 나라도 우리 엄마 모셔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그런 부탁을 하면서도 얼마나 염치가 없던지 제가 남편이었으면 솔직히 사정 자체는 이해를 해도 기가 찼을 것 같습니다. 결혼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당연히 둘이서만 살 거라고 예상하고 있던 시기에 상대방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니. 하지만 착한 남편은 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답해 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나한테도 어머니와 같아. 장모님 몸이 안 좋으신데 우리끼리만 살면 나도 마음에 많이 걸렸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게 나도 마음이 편하니까. 남편이 아니었으면 어머니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을 뻔했는데 너그럽게 이해해준 덕분에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도 문제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었어요. 물론 저희가 안 되면 오빠가 어머니를 모셔야 했겠지만 당시 오빠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한 것도 한 거였지만 이런저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신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치료에 전념할 수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은 정말로 다행이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아프지만 않았어도 한창 신혼생활 즐겨야 할 너네랑 같이 있을 필요는 없었을 텐데.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내가 엄마한테 지금껏 받은 게 얼마인데.
이젠 내가 우리 엄마 책임져 줄 거야. 어머니는 저와 남편네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매일매일 미안해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사과를 했고 저에게도 사과를 하셨죠. 물론 저희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제가 바쁠 때 어머니랑 일부러 외출도 하면서 사위 노릇도 톡톡히 하고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이 하나도 안 귀찮다는 것을 몸소 알려줬던 모양이에요. 그런 남편에게 어머니는 많이 고마워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된다는 것을 아예 잊지는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3년 저희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한 해 한 해 늘어날수록 어머니는 점점 저희와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지셨습니다. 치료는 오래 걸렸고 어머니는 때때로 치료 과정을 많이 힘들어했지만 병원에 다녀온 뒤 저와 남편과 오손도손 셋이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그래도 너네가 있어서 버틴다 라고 직접 이야기해 주실 정도로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저나 남편은 어머니 치료비를 대고 생활비를 쓰며 거기다가 저축까지 하려니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어머니이기에 어머니가 하루 밝은 얼굴로 저희와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함께 산 지 5년이 되었을 해였습니다. 당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 초짜 사장이었습니다. 사업을 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이라 돈 나갈 곳도 많고 버는 족족 사업을 안정시키고 확장하는 데 써야 했어서 어떤 면에서는 회사를 다닐 때보다도 더 빈곤한 시기가 있긴 했지만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똑똑한지라 점점 사업이 안전해지고 고정 수입이 늘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도 못하게 남편의 사업이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사업적인 문제로 빚을 냈는데 기간 내에 그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업이었기에 남편은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결국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괴로워했고 저 역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게다가 사업이 망하면서 생긴 문제는 저희 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까지 모시기 힘들게 되어버렸죠. 저희 부부는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상태론 엄마 암 치료비 대기도 힘들고 우리 셋 생활비도 쓰기 어렵잖아. 우선은 장모님한테 말씀드리지 말아봐. 내가 어떻게든 급전을 구해볼게. 이대로 아픈 장모님이랑 떨어져 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우선 장모님이 알면 걱정하실 테니까 당신은 비밀로 하고 있어. 남편도 남편대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저희가 벗어날 구멍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전 오빠에게 연락을 했죠.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오빠는 이전에 좋지 않았던 가정 형편을 조금 이겨내고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어머니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이유로 오빠에게 손을 벌리게 된 것이 미안했지만 저로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참 암에서 회복 중인 어머니가 혼자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오빠, 엄마 좀 잘 부탁해. 그래,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어머니를 오빠에게 맡긴 뒤 저와 남편은 일본으로 도피성 이민을 갔습니다. 남은 돈을 탈탈 털어서 말이죠. 남편도 저도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사업을 실패한 것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은 한국에서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남편도 원래는 일본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여건상 어머니를 저희가 모시기 어려웠고 마침 오빠가 어머니를 대신 모시겠다고 한 상황이니 남편 입장에서도 조금 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 비록 어머니랑 떨어져 산다곤 해도 아무래도 같은 한국에서 있는 것과 다른 나라에서 있는 것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국에서 별로 벗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일본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랐어요. 하지만 일본에서의 생활은 여러모로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표정이 좋았지만 전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 특히 어머니가 참 그리웠어요. 제 유일한 낙은 오빠를 통해서 어머니의 소식을 듣는 것, 그리고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빠, 요새 상황은 어때? 괜찮아? 회사는 잘 다니고 있고? 잘 다니다 못해 요새 너무 괜찮다. 나는 그대로 회사 다니고 있긴 한데 와이프는 엄마랑 같이 식당하고 있거든. 근데 그 식당이 요새 대박 나가지고 손님이 아주 물밀듯 밀려와. 너도 알지만 우리 엄마가 워낙 손맛이 괜찮지 않냐. 그래? 엄마가 식당 일을 하고 있다고? 어느 날도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새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오빠가 참 싱글벙글한 음색이더라고요.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좋다 못해 놀라울 정도의 일이 있었더라고요. 처음에 올케 언니가 어머니가 해준 반찬을 먹더니 식당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치료를 하고 있었지만 무리하게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면 기분 전환으론 좋을 것 같아서 동의를 했고 대출을 받아서 작게 식당을 하나 얻었는데 처음엔 동네 손님들만 찾아오던 곳이 입소문을 타고 점점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방송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송을 계기로 어머니와 올케 언니의 식당은 매일같이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는 대박 맛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근데 엄마 건강은 괜찮은 거 맞지? 응, 건강도 괜찮으시고 자기 일이 생기시니까 기분이 좋으신가 봐. 보람도 있다고 하시네. 그래? 너무 다행이다. 이런 놀라운 소식에 마음 같아서는 한번 들려보고 싶었지만 아직 저희 상황이 그리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 편히 한국에 가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 몇 년 이상 일본에 묵으면서도 안부 전화만 몇 번 했을 뿐 실제로 한국에 간 적은 없었습니다. 오빠가 잘 됐으니까 엄마도 조금 마음 편히 지내고 계실 거야. 비록 우린 아직 빚을 못 봤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빠라도 잘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 아주 우애가 깊은 형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오빠를 꽤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그런 일까지 하시고 오빠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저도 저 나름대로 남편과 다시 예전처럼 잘 살 수 있기 위해 타지에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이미 한번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은 사업으로 재기를 꿈꾼다는 것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특히 저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정도이지만 남편은 사장으로서 사업을 모두 진두지휘하는 입장이었기에 더 압박도 크고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남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제품을 수입해서 일본어로 판매하는 일을 새로이 손댔던 남편은 처음엔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점차 사업이 커지고 커지면서 오히려 첫 사업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이루어내는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먹고 살만해지니 전 너무도 한국이 그립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더 그랬어요. 원래도 그랬지만 더욱이요. 사업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나서 딱 한 번 한국에 간 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사정상 하루만 있고 돌아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 어머니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어쩐 일인지 어머니에게는 전화를 해도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오빠도 바쁜지 통화가 되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껏 연락이 되어서 어머닌 잘 지내냐고 물어봐도 늘 일이 바쁘다며 일찍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빠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전화가 안 됐던 적은 별로 없었는데
어쩐지 꼭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는 안부를 물어야만 할 것 같았기에 전 올케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지내냐고 말이죠. 근데 올케 언니가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근래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이래저래 바빠서 전화하기가 힘들었던 거라고 말이죠. 어머님 무릎 수술 일부러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 인기 있는 의사한테 맡겼는데 어쩜 병원비가 그렇게 비싼지. 그래도 우리가 돈을 잘 버니까 병원비 내는 게 어렵진 않았지만 수술 후에 요양하는 것도 최고급으로 모셨어. 우리 정도 살지 않으면 그런 곳에 모시기 힘들걸? 아, 무릎 수술이요? 좋은 의사한테 수술을 맡기고 요양도 좋은 곳에 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모든 뉘앙스에서 자기 자랑을 하려는 느낌이 가득하여 솔직히 그리 달갑진 않았습니다. 전 그저 어머니랑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몇 번을 전화를 걸어도 어머니와 통화하긴 어려웠고 나중에 가서는 본인이 어떤 명품을 샀는지와 같은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늘어놓는 통에 전 더 이상 다른 가족들을 통해서 어머니와 전화를 하는 것을 바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잠을 잘 때마다 자꾸 꿈자리가 사납고 이상한 게 어쩐지 제가 직접 한국에 들어가서 어머니 얼굴을 봐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원래 미신 같은 것을 잘 믿는 성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저일지라도 하루 건너 하루꼴로 악몽을 꾸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시기에는 자꾸 어머니와 관련된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돼서 혼자 한국 좀 다녀올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결국 저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일주일 정도 한국에 다녀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 공항에 내리니 이제서야 고향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전 그 길로 바로 어머니가 올케 언니와 차렸다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식당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알아놨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택시도 타고 오랜 시간 길을 간 끝에 드디어 어머니가 있는 식당에 도달했습니다. 여전히 인기가 많은지 줄을 서 있는 손님들이 보였죠. 전 손님들을 해치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눈앞에 보이는 믿기지 않은 광경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길거리 보면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는 유모차 있잖아요. 무릎 수술을 했다던 저희 어머니가 걸음 하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모차를 주방에서 끌고 다니면서 요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닌 제가 온 것도 모르고 한참을 불 앞에서 뻘뻘 땀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올케 언니의 말에 아무런 반발도 하지 못하고 프라이팬을 들고 요리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식당 안에는 손님들이 바글바글했지만 그런 것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저는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리도 아픈 양반이 왜 가게에 나와서 요리를 하고 있어? 어머, 너 어떻게 여길... 철이 들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반말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꽥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 물론이고 올케 언니까지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말없이 찾아왔기 때문에 설마 일본에 있는 제가 한국, 그것도 어머니와 올케 언니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둘이 어떤 눈으로 저를 쳐다보던 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참을 저를 보던 어머니는 절뚝거리는 무릎을 한 채 제게 다가와선 아이고, 우리 예쁜 딸, 이게 얼마만이야. 일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 한국에 왔어. 엄마가 한번 찾아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못 본 사이 주름도 많이 늘고 피로해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 마른 몸,
건강도 성치 않은 사람이 왜 식당에서 그렇게 올케 언니한테 부려먹히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당연히 올케 언니한테 화를 냈습니다. 올케 언니, 대체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어머니, 무릎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식당에서 일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케 언니가 말렸어야죠.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올케 언니는 저를 바로 노려보았어요. 제가 식당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니 밥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쳐다봤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은 없었어요. 전 어머니를 모시고 식당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킨 뒤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워낙 화가 난 눈치인지라 어머니 선뜻 말을 하는 것을 머뭇거렸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세히 이야기해 주셨죠. 애초에 식당 자체가 어머니의 손맛으로 인기를 끈 만큼 그 음식 맛을 유지하지 못하면 손님이 떨어져 나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올케 언니한테 음식을 만드는 비법을 전수해 주었지만 올케 언니가 워낙 손재주가 없는 건지 뭔지 아무리 어머니가 자세히 알려줘도 그 맛을 내질 못했다고 했죠. 최대한 올케 언니가 음식을 배울 때까지는 식당 일을 돕고 싶었던 어머니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려고 했으나 그 당시엔 이미 무릎도 너무 안 좋았고 어머니 나이가 80이 가까워온 상황이라서 영 몸이 안 따라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음식 맛으로 유명해진 식당인데 어머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그러나 식당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생활에 익숙해졌던 올케 언니는 수술하고 제대로 회복도 안 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며 반강제적으로 식당 일을 시킨 겁니다. 언젠가 어머니는 울면서 올케 언니한테 빈 적이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책임을 지라며 일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찌나 뚜껑이 열리던지. 오빠는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던 거예요? 나 참,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오빠는 바쁘잖니. 아니 바쁘긴 뭘 바빠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엄마를 어떻게 이 꼴로 놔둬요? 엄마는 왜 당하고만 살았어요. 나에게 전화라도 하지. 아니, 너 일본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런 말까지 해서 너에게 짐까지 될 순 없잖아. 정말 어머니의 말에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나에게 짐이 될까봐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 말. 정말 제 자신이 더욱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빠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전 오빠 역시 이 모든 일의 공범으로 보였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가 인간이야? 지금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지 알아?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까지 일을 시킬 수가 있어? 오빠가 지금 엄마 상태를 제대로 알기나 해? 그리고 인간이 맞냐며 어떻게 어머니가 그 고생을 하는데 아들이 돼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냐고 온갖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는 너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거야? 다 엄마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내가 그만 일하라고 해도 엄마가 기어코 하신 거야.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오빠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오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캐물으니까 어머닌 오빠나 올케 언니로부터 용돈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옷조차 사주지 않아서 젊었을 적 입은 옷을 구멍이 날 때까지 돌려 입은 모양이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어머니만 데리고 나오려고 했지만 그 말까지 들으니까 적어도 아까 본 올케 언니한테 응징을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학창시절의 역도 선수로서 있었던 힘을 살려서 응징을 해주었어요. 소란이 일어나자 손님들은 허겁지겁 나가고 일부는 말리고 그중엔 누가 경찰도 부르기도 했지만 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 성난 황소처럼 이리저리 날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너무 못나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풀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당장 우리 엄마 그동안 일 시키고 안 줬던 돈 다 내놔. 부족하다 싶으면 정말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테니까 그럴 줄 알고. 어디서 인간이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바들바들 떠는 올케 언니한테 돈을 뜯어내고 전 그 길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은 일본 생활을 정리하지 못했지만 곧 한국으로 돌아올 테니 같이 살자고요. 지금은 일단 어머니를 잠시 요양병원에 간병인과 함께 모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랑 잘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한국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올케 언니한테 받았던 돈이 모자라서 변호사랑 상담해가지고 어머니가 못 받은 분에 대한 돈까지 다 받아낼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일이 마무리되어서 어머니랑 좀 더 편하게 오손도손 지내고 싶어요.